반갑습니다. 오늘 약 한 90분 정도 이야기할 내용이 100세 시대 슬기로운 노후생활인데, 에, 정택수 교수님의 안내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처음 개발할 때 슬라이드 이 화면을 여러 가지 올렸는 중에서 단톡방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서 채택된 화면이에요, 이게.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자연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100세 시대, 요즘부터 120세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 하면서 제가 만드는 모델이 6L Good Life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눈에 다 들어오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다시 땅 속으로, 무덤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인데,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마이크를 온하고.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1살이요. 101살. 좋습니다. 그 100세, 아이고, 막 건강하게 80 등등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은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9988-234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워낙 그 생명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99세까지 살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겼어요. 그게 100세고 120세입니다. 이제 생명공학이 더 발달하면 인간의 수명이 150, 200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AI의 등장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100살까지 내가 살고 싶다. 남은 인생이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그래서 나온 게 웰 에이징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웰 에이징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60세 옛날에는 동네 환갑잔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근데 요즘 60세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해요. 동네에서 이미 환갑잔치는 사라진 지 제법 됐습니다. 70, 노인 칠순잔치도 잘 안 해요. 최소한 77세 희수령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60세는 노인 소리도 못 들어요. 오히려 60세는 이제 청춘입니다, 청춘. 그래서 몇 살까지 살고 싶다라는 그 나이보다도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 굿라이프 지도사 과정인데, 굿라이프 지도사 과정은 첫 번째 웰빙입니다. 웰빙은 우리가 요즘 이제 흔한 말이 되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근데 웰빙에 대한 것도 2002년도 폴 자네가 웰빙 혁명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정부와 사회가 웰빙 혁명의 물결로 넘어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웰빙의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로하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로하스족이 뭘까? 로하스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즘 환경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인 기업, 우리 사회 환경도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지속성을 가진 그 헬스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로하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웰빙과 가장 적합한 게 잘 표현된 말은 로하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웰 에이징. 말 그대로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답게 늙지 못한 사람도 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무엇이 다워야 된다는 것은 가장 그 사람을 그 단체를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답다라는 것인데, 나는 과연 나다운 사람, 나답다라는 거. 이게 답다라는 게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인데, 웰에이징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된다. 세 번째,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멘토님, 그리고, 잠시 좀 대기자들이 조금, 대기자들이 좀 늦게 예, 온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수락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커뮤니티죠. 사회공동체. 이것이 이제 웰리징을 하는데 네 가지 핵심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긴 64%가 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노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모든 기술적인 거,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64%가 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괴테의 파우스트, 우리 잘 알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게 80세입니다. 그 나이에, 늙은 나이에 만들었고, 유명한 음악들, 또, 그, 아주 나이 드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졌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웰다잉입니다. 사람답게 죽자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게 이게 웰다잉인데. 그래서, 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웰빙,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는. 25년대에 우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루에 약 38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인 것이죠. 25년도에 한 13,7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했다. 안타깝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정택수 교수님은 아, 승인. 한국자살예방센터의 생명정성 강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그만큼 존중하는 만큼 사람답게 잘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해서 웰다인과 웰에이징과 웰빙을 뭉쳐서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굿라이프 지도사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굿라이프 지도사 과정은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인과 그리고 행복한 삶, 웰에이징, 웰빙을 합쳐서 그다음에 8시간의 강사 역량까지 해서 24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오신 분들 수락을 수락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막, 수락해달라고 막 저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예, 예. 예, 가끔 보십시오. 네. 초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굿라이프 지도사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굿라이프 지도사 24시간짜리를 좀 더 함축적으로 다룰까 해서 제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6L 굿라이프 6가지 모델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웰빙, 그리고 사랑, 웃음, 배움, 리슨 엠티, 공간과 소통, 리프 프로그라고 하는 도약, 이 6가지 L을 머리 글자를 따서 6L 굿라이프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강의안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100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생각을 하는 핵심은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먼저 웰빙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해 보시죠. 이것은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안녕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음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즐겁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가? 웃음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 활력입니다. 그 다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사랑입니다.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꽃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삶의 태도죠. 그다음에 소통입니다. 나는 잘 듣고 그리고 공감하는가? 공감은요.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결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네트워크가 튼튼하냐? 연결력을 연결을 잘 하고, 내가 연결하고 있는 것은 튼튼한가, 부서지지 않는 탄탄한가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배움이죠. 나는 배우면서 살고 있는가? 배우면서 산다는 것은 또 수락을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또. 네, 예, 모두 수락을 네네, 했습니다. 네. 성장, 배워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마지막 도약입니다. 나는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거야. 요즘 AI 시대, AI 시대 하는데, 그냥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나는 제대로 변화에 적응하고 잘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때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나는 웰 에이징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이런 행복한 노후는 절대 우연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즉,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새롭게 형성이 나가는 이런 태도와 습관에서 행복한 노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유와 성장의 인생 멘토라고 제가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의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제 옆쪽인데요. 작년에 제 칠순 때 우리 아이들 셋이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칠순 여행 다녀오세요. 제 칠순잔치이고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15일간 동유럽을 여행하고 왔어요. 그때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갑자기 도시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정말로 경치 참 좋은데 크로아티아 에서 이제 찍은 사진, 이 사진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우리 아들이 이 사진에서 사진을 탁 빼가 와서 인생은 영화처럼 장인계의 굿라이프라는 만들어 가지고 칠순잔치 안에 벽에다가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던 이 장면입니다. 저는 전문 상담사입니다. 한국자살예방센터에서 정택수 교수님으로부터 생명 존중 교육을 받고 전문 강사로, 그리고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하면서 영화 치료와 사진 치료를 배워서 영화 치료와 사진 치료가 대표적인 영화 치료는 감상 치료고 사진 치료는 대표적인 표현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치료를 1년간에 거쳐서 서울을 1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치료와 사진 치료를 배워서, 그리고 또 매체 심리 상담사라는 자기과정을 민간과 자기과정 만들고 제 논문도 영화 치료와 사진 치료를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제 논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유성장변화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요, 제 비전은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웰빙. 자, 100세 시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백세 시대 슬기로운 노생활을 식스의 굿라이프를 가지고 세 가지 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라이브와 러프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축은 러브와 리슨 엠프티를 묶어서 관계의 행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결국 우리가 시니어 시대, 즉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에 있다. 그 사람과 연결을 크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listen empathy, 공감,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은요. 배움과 도약을 가지고 성장과 변화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멈추지 않는 도약이다. 성장이 멈춘다. 배움이 멈춘다. 그것은 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멈추지 않는 도약. 이 프로그램을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요. 라이브, 러브는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being이죠. 지금의 나, 현재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겠다. being입니다. 그리고 listen, empathy와 learn, live 프로그는 becoming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되어가는 존재죠. 이것은 새로운 나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나와 그리고 미래, 새로운 나, 내 새로운 나로 되어가기, 비카밍의 목표를 두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빙과 비카밍의 조화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자 하는 게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혜입니다. 핵심은요, 라이브, 웰빙의 삶과 러프, 웃음의 힘입니다. 노후의 행복은요, 뭐니 뭐니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정택수 교수님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2022년 통계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0세에 출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82.7세입니다. 기대 수명인데 건강 수명은요. 65.8세. 즉 그 차이 17년 동안 어떻게 한다? 아프게 골골거리며 골골골. 17년을 보낸다. 병치료를 하면서 17년을 보낸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인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웰 에이징이라는 겁니다. 먼저 라이브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거냐? 건강이 인생의 자산입니다. 먼저 건강이죠. 건강할 때 우리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활기는 뭡니까?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입니다. 이 기가 내 안에서 생기는 기본 바탕은 운동에서 건강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매니저 아시죠? 매니저를 뭐라고 합니까? 관리자를 매니저라고 하죠. 자, 어떤 게 매니저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나이는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나이죠. 에이지. 웰 에이징 할 때 에이지는 나이입니다. 나이를 잘 먹는 게 웰 에이징입니다. 에이저는요,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살씩 먹죠. 나이를 먹어가는 인간이 매니저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갈 때 자기 스스로가 내 나이 값을 하는 것, 그게 매니저예요. 자신의 건강을 매니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셀프 매니저가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건강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건강한 몸과 둘째, 건강한 마음과 셋째,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음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인간이 못 돼요.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도 건강한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 매니저가 되는 그 사람이 웰에이징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셀프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물었습니다. 이건우 박사한테. 이건우 교수는요,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였고, 2013년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올해 금년 1월 달에 이건우 박사가 새로운 신책을 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신간이 금년 1월 달에 나왔는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기자가 물었어요. 나이 들면 뭐가 좋은 거냐고 물으니까 이건우 박사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중요하냐, 나이 들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 즉,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의 일상생활을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건강한 상태가 있고 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 미병이라고 하는데 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있고 병에 걸린 질병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되면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질병 상태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미병 상태에 있어서의 예방 활동입니다. 이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동의보감을 지은 우리의 조상님, 허준 선생님. 참 이 두 분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습생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 하겠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치료 못한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은 음식이 곧 하늘이라고 했어요. 즉, 잘 먹어야 한다 하는 습생을 동양과 서양의 의학의 두 기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습생과 관련해서 우리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데요.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보면요. 우리 몸 안에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만든 생태계가 있어요. 미생물이 만든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요 유익균도 있지만 해로운균도 있어요. 이 해로운균이 대표적인 게 암이지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약 30조 개 된다고 하는데 30조 개보다 더 많은 게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38조가 있습니다. 약 1.8배가 있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38조 개의 총 무게는 얼마나 될까? 200g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60kg 이상 되잖아요. 남자의 경우에. 이 38쪽의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가 약 200g 있는데 이 38쪽에가 어디서 다 만들어지느냐? 대장에서 만들어져. 마이크로바이옴의 99%가 우리 대장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역 조절 T세포가 T세포의 70%가 대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만큼 대장이 중요해요. 장 관리 잘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조금 안 좋은 상태에는 용종 조직을 떼가지고 조직 어. 검사를 한 결과가 이틀 전에 제가 아, 결과 받았습니다. 괜찮대요. 그래서 예. 2년마다 짝수해 태어나가지고 2년마다 국가검진 받는데 저는 국가검진 받을 때마다 대장 내시경을 꼭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2년마다 받지 말고 제가 2년마다 계속 받아봤는데 이 교수님한테 당신 이제 3년마다 받아라. 그런 이야기 예, 하시더라고요. 그 예,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예.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불균형 상태를 이룰 때 뇌질환, 심혈관 질환, 장질환, 대사질환,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질환이 뭘까? 암, 치매,
당뇨, 고혈압, 관절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질병 질환의 원인이 뭘까?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가족력, 식습관 등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자, 인과 치매, 스트레스, 이거 관리만 잘해도 우리 건강하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볼까요? 스트레스란 도대체 뭐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입니다. 몸을 괴롭히든 내 정신 상태를 괴롭히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장기를 파괴하고免疫力을 파괴하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면역력이 파괴될 때 우리는 골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질병으로 빠져가게 되죠.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한스 셀리에 교수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마음 건강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삶의 열정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배는 물속을 떠다닐 때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 때문에 물에 뜨고 항해를 할 수가 있죠. 배는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배가 항해하는 게 배의 운동이죠. 근데 배는 또 물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언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찰 때.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차면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스트레스가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침몰 안 해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내 몸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나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듯이 이 스트레스가 내 몸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서 나를 가라앉게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내 몸에 침투하기 전에 떨쳐버려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감사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치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만 꼭 명심하세요. 저 따라 해봅니다.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지인사 대천명 진인사 쓰리고 대천명 쓰리고 예.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대내 활동 뭡니까? 인지를 발달시켜라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대표적인 거 폭탄주.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라. 특히 내 체질에 맞는 체질 음식을 잘 먹어라. 그리고 쓰리고는 뭡니까? 고혈압, 고혈압, 고혈당, 고혈당, 고지혈증을 고지혈증. 조정을 해라는 것이죠. 내가 운동한다는 의미는 뭘까? 과학적으로 살펴봅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을 정하는 행위예요. 운동은요, 내 몸이라는 그릇을 흔들어서 굳어버린 내 마음의 감정, 내 몸,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운동입니다. 운동이 뭐냐? 내 몸이 내 그릇,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것이죠. 우리 앉은 자리에서도 막 흔들고 트위스트를 줄 수도 있죠.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뭐냐?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요, 내 몸의 긴장으로 저장됩니다. 내 몸의 긴장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내 몸을 망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내 몸에 긴장으로 저장됩니다. 거기서 불안감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온갖 정신질환이 오게 되죠. 움직인다는 것은요,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감정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떠야 돼. 파동처럼. 그게 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게 내 몸을 흔들 때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에너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운동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능, 회복 탄력성이 원래 있어요. 자기 회복 본능이 몸에 내 면역력이 있죠. 내 몸에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한 회복 본능을 깨우는 일상의 의식이 운동입니다. 즉 운동은 내 일상의 의식입니다. 의식.
예. 의뢰입니다. 의뢰. 의뢰. 그래서 내 마음의 정서를 해독시키는 작용. 우리 정서 불안, 그걸 해독시키는 겁니다. 그 해독제가 운동이에요. 내 네. 자존감을 다시 재건시켜주는 것이고, 내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되찾게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 운동에서 나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워킹,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것, 그리고 헬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모두 운동이죠. 네, 멘토님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 승인 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두 예. 수락했습니다. 양심제동이고 양심제정이라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심제동,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움직임에 있다. 양심제정, 마음을 닦는 데는 고요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제어 운동. 생명은 제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운동에 운동에 있다라는 거. 있다. 인간의 생명은 운동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웰에이징 강의를 하면서 형성한 게 스마트 에이징. 나이를 먹을 때 스마트하게 나이 먹자. S는 단순하기. 제가 앞에 이건욱 박사님 이야기했죠. 금년 1월 달에 신간 서적이 나이가 단순하게. 들어서는 단순하게 살자라는 신간 서적이 나왔습니다. M은 무빙, 움직여라. 그리고 A는 팩팅, 인간의 감각을 깨워라. 그리고 릴렉스, 몸과 마음을 유한을 하고 together, 함께 하고 나누자라는 게 스마트 에이징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활동, 움직이는 게 활동이죠.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활은요, 조정한다는 겁니다. 내 움직임을 활발하게 조정하는 게 활동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운은 운전하는 것이죠. 동은 움직일 때 움직일 동에 보면 힘이 있죠. 힘 여기 있습니다. 힘은 활기입니다. 활력을 주는 것이 운동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스마트의 A입니다. affecting. 인간의 감각을 끼워자. 여러분들 감각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5가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공감. 예, 오감이죠. 이것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과정이 3시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인간의 감흥력을 깨우는 활동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의 오감 교육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깨우는 것이 있는데 이 감흥력 키우는 제가 실습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할 때 영화 치료와 사진 치료를 가지고 저는 집단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저는요, 제가 갈 때 낙엽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낙엽, 여러 가지 색깔의 낙엽을 가지고 가서 바닥에 딱 펼쳐놓고 각자 마음에 드는 나를 부르는 듯한 자기 아, 자신을 부르는 듯한 낙엽을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가서 자기 자리에다 앉죠. 그 다 앉게 되면 눈으로 보고 난 냄새도 맡아보고 앞뒤로 다 그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만지게 합니다. 촉감을 느끼라는 것이죠. 그걸 쭉 관찰하고 보고 만지면서 떠오르는 단어 5개를 쓰라고 그래요. 떠오르는 단어 5개를 종이에 씁니다. 그 다음에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으라고 해요. 5개 단어의 문장을 만들면 총 문장이 5개의 문장이 되죠. 그 5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서 각자 읽게 합니다. 그게 하나의 5개의 낙엽을 가지고 느낀 자기 시가 돼요. 5개의 문장이기는 한 어, 편의 시가 됩니다. 그 음, 시를 읽고 여러 사람이 제가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질문도 하게 해요. 그 문장에 5개의 단어가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한테 행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5개의 단어는 자기가 낙엽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떠올랐던 자기가 그 연상된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5개의 단어 속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이 표출이 됩니다.
그게 표출된 자기가 생각된 의식이 단어 문장에서 나타나요. 저는 그걸 가지고 직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이 활동을 음. 한번 해보면 그 멋지게 자기의 오감을 키울 수 있는 감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습이 될 겁니다. 오감 만족. 여러분들 이 제주도 올레길 생각나시죠? 여기 제주도 올레길 걷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주도 올레길 때문에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었어요. 올레길, 둘레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걷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저는 갈매길을 걸어보면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보다 무리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부산의 갈매길을 위주로 돌았지만, 부산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둘레길 출발지면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해요. 오륙도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가는 게 동파랑길입니다. 오륙도에서 저 해남 땅끝마을까지 걸어가는 게 남파랑길입니다. 아, 출발지는 다 오륙도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해남 땅끝마을에서 저 경기도 통일전망대까지 서파랑길 올라가지요. 거기서 또 강원도 고성까지 그, 그 뭡니까 판문점길 있죠. 이게 한 바퀴 네 바퀴 다 돌면 한반도 둘레길이 되는데 어쨌든 올레길 둘레길이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요 접촉 결핍의 현대인들의 셀프 스킨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스킨십을 하는 것이죠. 셀프 스킨십이 바로 걷기 열풍을 가져왔다. 인문학적으로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페리파토스를 만들었는데 페리파토스라는 것이 이제 소요학파라고 합니다. 소요는 뭡니까? 장자의 이제 소요유에서 나온 것이죠.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멀리 걸어가고 즐기는 것이 소요유인데 페리파톡스를 우리말로는 소요학파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했고 그의 제자들이 걸으면서 철학을 한 겁니다. 이장주 교수는 촉이라는 책에서 원초적인 쾌락의 열쇠를 가지고 인간의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그 재미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걷기 열풍이 불면서 탄생의 걷기의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걸음 걷기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변연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변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해마와 편도체예요. 해마는 주로 생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편도체는 뭡니까? 감정을 발사려요. 그래서 이 편도체에서 해마가 활성화될 때는요, 편도체가 오그라듭니다. 즉, 내가 화를 폭발시키고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하면서 깔아앉히는 역할을 가지는 것이 뭐다? 해마다. 인간의 해마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은 호모 비아토르라고 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호모 비아토르다. 이 말은 길이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걷는 존재다. 걷는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누구일까요? 기타 들고 하모니카도 입에 불고 있고 젊은 친구인데 지금은 나이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발표할 때 당시의 모습인데 힌트를 드릴게요. 2016년도에 미국의 대중 팝 가수인데 포크 가수인데 2016년도에 이 노래하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통기타 가수 밥 딜런. 가수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해서 굉장히 말도 많았어요. 밥 딜런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압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음악이 안 들어봤었죠. 예. 즉 가사가 그래요.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진정한 인생을 알게 될까?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은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나의 인생을 알게 될까? 이 말은 나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몽테뉴, 프랑스 철학자, 문학가 몽테뉴는 나의 정체는 내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꼼짝도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 나의 정신은 스탑된다. 몽테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거기다 에르고 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론자입니다. 반면에 인지심리학자인 아스 글렌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아니야.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즉, 행동하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인지라는 게 뭡니까? 머리의 생각이죠. 인간이 내가 활성화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행동하기에 나는 생각한다 라고 아스 글렌버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활동과 추상적 사고를 선순환적으로 상호 자극을 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고, 내가 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과 추상적 사고, 이것이 생각과 행동, 운동이 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걷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걷는 몸이 생각하는 뇌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즐겁게 웃으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웃음의 삶입니다. 라프죠.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약을 쓰면서 신이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한다.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렇죠. 실컷 우는 것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웃음이 내 마음을 치유를 하고 정화를 시켜줍니다. 일소 일로 일로라. 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한 번 해낼 때마다 늙어집니다. 내 얼굴은 웃는 얼굴일 때도 있고 저렇게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참 나의 진정한 모습일까? 히포크라테스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웃자. 그래서 평소에 잘 웃기 위해서는 5단계 실천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웃는 효과죠. 그래서 즐거워서 웃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 인간의 뇌는요, 요놈이 또 바보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주인이 즐거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도 막 뿜어줘요. 참 기특합니다, 우리 뇌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랬더니 막 오늘 제가 승인 한번 소개해드린 잠깐 보셔. 늦게 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가 하게 되면 그냥 말없이 호흡 요가에서부터 그 명상하는 그 명상과 요가를 생각하는데 웃음 요가도 있어요. 내 몸만 막 이렇게 하는 인도식 요가뿐만이 아니라 웃음 요가도 있습니다. 웃음 요가도 인도에서 탄생됐어요. 렉터 요가. 준비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서로 눈 맞춤 이렇게 집단으로 둘러서서 준비 워밍 가볍게 몸을 풀고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인위적인 웃음을 유도합니다. 웃음 저하고 같이 해봅시다. 인위적인 웃음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서로 쳐다보고 막 서로 막 쳐다보면서 웃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섯 번째 아하하하하. 이완 및 명상을 하는 것이 웃음 요가인데 보고 웃기. 집단하게 되면 두 사람씩 마주 보게 하고 제가 이거 실습할 때는 그래요. 3시간 이 강의를 할 때 서로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쳐다보게 하고 미소를 띠게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큰 소리로 웃는지 서로 웃기기 합니다. 마주보고 웃기. 자, 하하하는요, 자신을 낮추는 웃음이고, 호호호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웃는 웃음이고, 호호호. 히히히는 기뻐서 히히히. 웃는 웃음이고, 허허허허 호호호호호.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웃는 웃음이고, 헤헤헤헤 헤헤헤. 이제 신나게 웃어보는 건데, 이걸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웃게 하는 것이죠. 이게 웃음 요가입니다. 자, 이제 저 따라 해봅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볼게요. 펴놓고 제가 시범을 볼 테니까 이것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 온 하시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볼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많이 해보신 겁니다. 백세, 시, 대, 건, 강, 제, 일, 대1. 행복, 웃음, 노후, 만족,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이거 집단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첫 줄부터 둘째, 셋째, 넷째까지 우리 모두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예, 그러면 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첫 번째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박수 칩니다. 하나, 둘, 넷, 8번. 100세시부터 출발. 시작. 백, 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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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 네, 네. 강, 네, 대, 강, 제, 일, 행, 행복, 웃음, 웃음, 노후, 만족,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예, 지금은 서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십자도 있는데 이 집단에서 서로 십자 그 대면에서 할 때는 이제 리듬을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100세 하나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8박자 하게 되면 아주 신납니다. 그것도 하나의 웃음 요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이하고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나는 우리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나는 여가가 생기면 어떻게 보낸다. 웃음은요, 즐거운 삶입니다.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사건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건. 건, 끔찍해요. 하다. 또 다른 선생님,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데요. 무슨 느낌? 예. 자, 그러면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벤트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즐거워요.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맞아요. 기대감. 예. 기대감이 들고 좋다. 사건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느낌이 들고 예. 이벤트라는 소리를 들으면 긍정적인 예.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건하고 이벤트하고 뭐가 달라요? 같아요. 단어의 똑같은 차이. 겁니다. 표현의 방법. 사건, 사고. 예, 사건이 이벤트예요. 사건, 사고를 하도 TV에서 사건, 사고 예. 하니까. 우리말은 사건이고 이벤트는 영어라서 그 차이인데 사건이 이벤트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을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예. 오늘도. 지금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앞으로 모든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예. 하루 24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 관리는 뭐냐? 이벤트 관리입니다. 이벤트. 아, 이벤트 좋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예요. 오늘 줌 강의 듣는다. 100세 시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라는 이 줌 강의가 8시부터 10시까지 있다. 하나의 이벤트예요.
하루 24시간 시간 관리는 이벤트 관리입니다. 즉 사건 관리예요. 여가를 어떻게 보냈냐? 저 여가를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이냐? 부정적인 느낌 들었던 사건을 어떻게 즐거운 이벤트로 만들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건강한 삶이고 즐거운 라프의 삶입니다. 즐겁게 누리는 것, 여행, 예술, 스포츠, 음악, 요리, 글쓰기 등 굉장히 많죠. 네. 자, 여가를 즐겁게 누리는 이벤트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향유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라운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게 되느냐. 행복은요,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이 있는 상태. 그런 행복한 삶이란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삶이란 이러한 관심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몰입이라는 걸 많이 들었죠. 몰입은 집중하는 겁니다. 몰입을 잘할 때 자기 효능감이 발휘가 됩니다. 숙달되니까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 자신감도 막 생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도 더 커지죠. 이것이 몰입이라면요. 향유는 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풍미를 즐겁게 맛보는 것을 향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향유는 어떤 이벤트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거기에 대한 느낌, 기분, 정서를 확장시키는 것이 향유입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모든 긍정적인 경험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머무르고 확장하는 심리적인 능력을 향유라고 하는데, 이 향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는요, 누구는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는 그 삶을 즐기고 있고, 누구는 요리를 하는데 어떤 몰입을 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이게 모두 그 어떤 향유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즐거움을 가지는 사건을 사건, 즐거운 모든 시간, 그 사건을 즐거운 상태로 만들자, 이벤트로 생각하자. 그런 것을 대하는 태도가 향유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향유는 그 이벤트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향유다. 향유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벤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자연과 계절의 향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가을 단풍 여행 가죠. 자연과 계절을 향유하는 겁니다. 봄 되면 벚꽃 놀이 가고, 바다에 가서 어떤 사람은 보트를 타고 물속에서 또 자연과 계절을 향유하는 것이죠. 등산도 산이라는 자연을 향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미식의 향유, 감각적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미식가들은 이런 감각적 미식을 즐겁게 향유하는 사람들이 미식가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와인을 마신다. 나는 와인보다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맥주가 더 좋아.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뭐니 해도 와인과 마셔야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와인보다는 맥주가 더 좋아. 이게 다 자기가 즐기는 향유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도 이렇게 향유하는 것이죠. 즉, 페어링 하는 게 있습니다. 짝에 맞는 음식이 있죠. 음식궁합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음식을 대하는 향유의 태도죠. 그 다음에 예술과 몰입의 향유. 저는 요번 토요일하고 요번 일요일하는 되게 감각 없는 심해요, 지금. 네, 정소영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예, 계속 네. 할까요? 네. 예, 요번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이제 영화의 전당에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저는 영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김성희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누구요? 김성희 선생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 선생님은 음악 치료하시죠. 유현옥 네. 강사님 들어오셨을까요? 알겠습니다. 김성희 선생님 음악 치료 하시고,
예. 네. 유현옥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아, 유현옥 선생님은 또 자연숲 치료의 대표하시는 분이죠. 예. 자연숲 치료. 이렇게 자연과 계절 속에서 이제 자연숲 치료도 인간을 보다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치료도 굉장히 다양한 예술 치료가 있어요. 박동수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그 표현 예술을 또 많이 하시죠. 예, 표현예술 전문가입니다. 예, 표현 예술 또 전문가시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예술과 몰입을 향유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와 공유의 향유. 관계, 공유.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관계와 공유를 저렇게 향유하는 여러 집단들이 많아요. 우리 그 직장 생활할 때 칭찬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부서의 누구누구를 칭찬합니다 해가지고 게시판에 써붙이고 칭찬하기. 이것도 관계와 공유를 즐겁게 향유하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소한 일상의식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면서 삶을 즐겁게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식 중에서 저는 일상에서 이제 피곤하고 하면 저는 동네 온천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해운대 군암온천에서 살고 있어요. 온천지대인 동네 온천장에서 태어나서 온천을 자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해운대에서도 해운대도 유명한 군암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온천을 하고 있죠. 그게 저는 피곤하게 되면 힐링하러 사우나를 하면서 힐링을 합니다. 그게 소소한 저희 일상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현재에 충실하라.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각자 오늘의 작지만 좋은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소확행 행거나 소확의 작은 의미, 이런 확실한 행동이나 확실한 의미를 떠올려서 이제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행복입니다. 관계의 행복부터는 조금 빨리 할게요.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힘, 러브, 소통하는 listen empt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를, 관계와 소통을 저는 부부의 일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혼을 하고 지금 부부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우리 일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계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행복은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행복함을 못 느껴요. 사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봄에 서로를 만나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사랑은 꽃피운다라고 하죠. 봄입니다. 사랑의 시작시기는 봄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였을까? 너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랑을 시작했을 때, 사랑의 시작은 봄이면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세상은 요만큼 작았지만 내 사랑은 지구를 덮을 만큼, 우주를 덮을 만큼 전체였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름이 되면서 사랑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사랑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며 서로를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말로 언쟁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책임의 무게죠.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로 첫 사랑스러웠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도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를 이해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싸웠습니다. 서로 나에게 내가 사랑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말하지 않은 말들이 마음속에 꿍꿍 갇혀가지고 화병으로 새롭게 화병이라는 병이 생겼고
벽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서로 큰 소리만 쳤습니다.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이제 서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로 성대, 당신도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해는 이렇게 늦게 옵니다. 이해가 되면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숨조차 쉬지 못했던 벽이 하나하나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등 돌렸던 사이가 서로 이제 다시 마주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펴왔어.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 내가 바랬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을 돌리다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상대의 입장이 생각해 보니 아, 그래서 화가 났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화해하게 되죠. 말없이 건네주는 한 잔의 차,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 한 잔 타줍니다. 커피 한 잔 내어줍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압니다. 사랑은 그 봄에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이제 사랑은 평생을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 있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그것이 화해의 봄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등을 돌리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은 사랑의 이제 때늦은 다시금 찾아온 사랑의 이름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서로 화해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나의 의지로 완성됩니다. 이거는 서로를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닮아오시오 이렇게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실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화해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화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랑으로 어울려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봉사와 공헌. 우리는 공동체 하지 않는 일원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공헌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 관계를 키우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나를 비추는 거리자 지혜의 연금술이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좋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삶에 여러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는 심리 안정기지를 형성하는 것이 관계가 나를 그렇게 가져옵니다. 나의 삶을 안정기지로 만들죠. 이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상대의 공감이 나를 치유를 시켜줍니다.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행복 또한 인간관계에서 온다. 관계가 나를 망치기도 하고 관계가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는 이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고통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성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관계가 가져오는 이중성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통합시키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한 익어가는 삶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가 건강한 관계를 가져옵니다. 배우자, 마음이 젊은 친구, 옛 친구,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나이 어린 친구,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그리고 봉사하는 친구, 그리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들이 우리 노년에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야 돼요. 좋은 관계란 뭐냐? 이
활활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죠. 관계라는 용광로, 용광로는 모든 것을 나쁜 것도 태워버립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납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불순물도 용광로 속에서 태워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우리는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에게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나의 불순물, 그걸 나의 불완전함을 서로가 수용하면서 이렇게 활활 따뜻함 속에서 새롭게 연금하는 이런 것이 좋은 관계죠. 성장해 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용광로를 생각해 하십시오. 이 용광로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불순물을 서로 태워서 좋은 것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청과 공감입니다. 잘 듣고 서로 공감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말이죠. 들을 청자, 기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일심으로 잘 듣는 것이 이제 경청인데, 성인을 보십시오. 성인을 이야기할 때 성자는 뭡니까? 기자와 입구자와 밝을 임자가 있습니다. 저 귀와 입이 맑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귀가 입이 밝으면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잘 듣고 좋은 입으로 말을 하자는 것이죠. 소통은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살 예방센터에서 또 무료 특강을 했죠. 우리 분노 조절.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서도 간만히 보면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어요. 대화는요,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떠들어요. 그건 독백이지. 독백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 듣고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대화입니다. 절대 대화와 독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과 공감은요, 최고의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 소통입니다. 효과적인 경청 기술은요, 네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동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열심히 듣는 겁니다. 수동적인 경청입니다. 열심히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데요. 상대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말문을 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느낌에는 굉장히 속으로는 화가 났었겠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매우 실망이 컸겠어요.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죠. 이럴 때 상대는요, 이 사람 정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알아주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감소통과 관련해서는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 요즘 세대 간의 소통벽이 많죠. 세대 공감, 네 세대 소통법을 제가 여기 슬라이드 한 장에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X세대 다르고, MZ세대 다르고, 알파세대 달라요. 그래서 그 세대별 특징을 잘 알아야 그 세대, 손녀 세대와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소통의 비결이죠. 그 다음에 오늘 그 강의안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신의 의사소통 수준, 나의 의사소통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그 진단지를 제가 담았습니다. 측정 방법이 있고요. 진단지가 있습니다. 진단지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데 원칙, 공감 원칙, 경청 원칙 쭉쭉
명료성 원칙, 반복 자극 원칙, 진정성 원칙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5점 척도로 체크해가지고 자기의 점수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이 성장과 변화라고 있습니다. 저 인생 웰리에이징을 보통 하는 나이는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제 런과 리프로그 두 가지를 넣었는데 요도라는 말이 있어요. You only die once. 한 번 죽는 인생. 이제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런입니다. 배우며 성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배우면 내 인생이 젊어져요. 사람의 삶은요, 그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삶, 긍정적인 삶, 이런 행복한 삶, 불행한 삶도 모두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모르 파티죠. 슬픔조차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을 반복적으로 좋게 형성해가면서 자신을 습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김명희 선생님 들어와 계시나요? 김명희 선생님. 우리 김명희 선생님은요, 웃음 정원사예요. 마음들을 가꾸는 정원사. 네.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뭐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생각 정원입니다. 이 생각 정원에 잡초가 많은지, 아름다운 꽃이 많은지, 아름다운 열매를 피우는 나무가 많은지, 그 정원은 내가 키우고 가꿉니다. 내 생각을 정원을 내가 가꾸는 정원사예요. 여기에서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다 나옵니다. 여기 물을 주는 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인간의 뇌를 자극해서 내 정원을, 생각 정원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풍경을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살아가는,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제 인생 이막은 제2의 성장기다라고 생각하고 제2의 성장기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뭘까? 생각하는 것이 내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뇌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운동과 자극을 통해서 변합니다. 운동과 자극을 통해서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뇌의 가소성이에요. 뇌는 항상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AI 시대를 연 미국의 마빈 민스키 교수는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뇌를 바꾸는 일이라고 그래요. 마빈 민스키 교수가 AI 1세대고 AI를 창시하신 분이 마빈 민스키 교수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이게 일신우일이죠. 상나라의 시조 당왕이 혁명을 통해서 그 악덕 걸왕을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라의 그 걸왕이 폭군이에요. 이걸 혁명을 일으켜서 걸왕을 쫓아내고 상나라를 세운 왕이 당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은 세수할 때마다 자기 세수대야에 일일신, 우일신을 새겨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세수를 했다고 그래요. 진정한 변화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진정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요즘 AI 시대에 ESG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혁신의 삶이 리프 프로그입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이걸 안락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락한 것이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따뜻해요. 변화의 시대는 도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후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인생 제2의 성장기라고 했습니다. 작은 도전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안락지대에서 개구리가 편안하게 따뜻한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밑에 불이 끓고 있습니다. 불을 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개구리 탕이 됩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안락지대, 안전지대, 성장지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더 지켜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은 없지만 익숙하고 예측관에서 편안한 곳, 익숙함에 머무는 영역이 안락지대입니다. 편안하죠. 깨구리처럼 따뜻한 물에서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 이때까지 내가 익숙했던 것이 미래 AI 시대에는 내 좋아했던 나에게 돈을 가져줬던 돈벌이를 해줬던 기술이 이제 안 통하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락지대에 머무르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락지대에서 변화의 시대 성장지대로 나가야 돼요. 성장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응이 필요하고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고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베베 아시죠?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어서 20분대의 벽을 최초로 무너뜨린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아베베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때 또 금메달을 땄어요. 1960년대는요, 이 사람이 그 셀라시에 황제의 건의대에 속해 있었는데, 저 나라 대표 선수가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올림픽 출전을 못하니까 대신해서 나가게 되어가지고, 운동화가 올림픽 IOC에서 주는 운동화가 자기한테 안 맞아. 그래서 운동화를 던지고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1964년도 도쿄 올림픽 때 또 출전하게 됐는데 출전하기 한 달 전에 다쳐가지고 맹장염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경올림픽에서 아베베가 출전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수술한 몸을 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두 번째 도쿄올림픽 때는. 그래서 동경올림픽 때 또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자기 나라 황제가 폭스바겐 자동차 선물을 해줬네. 근데 폭스바겐을 타고 다니다가 타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베베는 1970년도에 휠체어를 타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고 또 동계올림픽 때 휠체어를 타고 나가지고 선매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땄네. 휠체어를 타고. 이런 불구르의 선수가 아베베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는 이 아베베 동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맨발로 뛴 아베베의 모습이 있고 작은 왼쪽에 있는 것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이때는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을 때의 모습이 두 가지 동상이 맨발의 아베베와 운동화를 신는 아베베 두 동상이 아베베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6.25에 참전했던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베베도 6.25 전쟁 때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산 사람이 아베베였다. 이런 도약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변하는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찬스 속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초이스를 하고 초이스를 한 다음에는 챌린지,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의 결과가 내 삶을 체인지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포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미래 사회에서는요. 옛날 다윈이 이런 이야기 했죠. 살아남는 것은 강한 정도, 우산 정도 아니다. 오로지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윈이 이야기한 것이죠. 유일한 생존 비결은 이게 진화였다고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꿔 봅시다. 다윈이 이야기했던 것을 AI 시대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고의 신진대사는 뭐냐? AI와 공존의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AI도 인간도 아니다.
오로지 AI와 협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누린다라고 말을 바꾸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그것을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는 변화의 시작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부부관계가 있고 노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력이라고 했고 이런 연결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키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한 즐거운 일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를 한 이후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일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새로운 일터예요. 새로운 제2의 일터가 내 가정입니다. 이 일터를 사건이 아니라 이벤트로 만들어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웰 에이징입니다. 우리 가족, 근데 뭐 나이가 든 시니어분들은 부부만 산다. 자녀들을 다 보내고 이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제2의 인생 가치입니다. 따뜻한 불꽃 불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제2의 인생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행복의 원천은요, 가족의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결혼을 기피하고 하죠. 왜 그럴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부모 교육은 행복한 부부 되십시오. 행복한 부부 되기가 부모 교육이다. 최고의 부모 교육이다. 그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을 꽃피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인간은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내 몸뚱아리입니다. 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몸을 담는 그릇은 뭡니까? 가정입니다. 즉, 몸과 가정 하나의 일체예요. 이런 것을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오늘 강의를 끝내면서 이 이야기만은 꼭 하고 싶은 것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굉장히 많았어요. 호모라는 글자가 붙는 말이 인간을 만드는 존재다. 호모 파베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별명이 많은데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다. 저 길이의 인간, 걷는 존재가 호모 비아토르다. 이 호모 비아토르의 삶을 제가 만든 6L 모델과 연결시켜 봤어요. 웰빙, 건강하고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살자. 사랑,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자. 러프, 즐거움을 찾고 자주 웃으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자. 런, 평생 배우며 성장하고 의미를 만드는 삶을 살자. Listen empathy, 경청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자. 립 프로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살고자 할 때 길이의 인간이요 희망을 품고 걷는 존재가 바로 호모 비아토르다. 인생은 도착이 아니라 여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을 때 잘 여행하고 간다라고 천상병 시인은 노래를 했습니다. 여행 잘하고 간다. 호모 비아토르의 삶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걸으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슬기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살예방센터 주방에 오신 선생님들 스스로 자기 아름다운 꿈꾸는 슬기로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